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엇박자 논란에 경제팀 수장을 교체해 새로운 동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자, 1부에서 아주 열띠게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여당도 이 투톱 교체 단행은 뭔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으면 시인하고 뭔가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 정부의 기조와는 약간 다르게 예를 들면 이제 이 최저임금 적용을 조금 차등적으로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청와대의 기류는 달랐습니다. 이건 김동연 부총리 개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제 끝나버린 거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당들이 투탑 교체를 주장한 바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놔둬라.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청와대의 역으로 관철시켜서라도 밀고 나가되 장하성 정책실장은 못 쓰겠다. 이게 이제 보수야당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교체됐어요. 하나만 남기고 하나를 교체하기는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키맨장으로 묶여서 계속 트러블 메이커를 서로 한 것으로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하나를 내리고 하나를 놔두면 누군가 승패가 갈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차시키고 같이 패키지로 교체를 했는데 바뀌면서 앵커가 처음 이제 리드맨 하실 때 나왔던 것 중에 청와대가 발끈할 게 있어요. 투탑 아니다, 원탑이다. 투탑이라고 계속 얘기돼 와서 투탑이라는 인물들을 끌어내렸는데 경제사령탑들은 없고 경제사령탑은 오직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저 일개 참모일 뿐이다. 이 대통령의 비서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 기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원탑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야당은 여기에 만족 못하죠. 왜냐하면 기조와 경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홍남기 신임 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더 청와대 입장을 더 철저하게 받들어 나갈 것 같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만 오히려 뒤에서 이제 미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작 이제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임명이 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나눴는데요. 네. 짧게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최영일 님이 전문가시죠? 자, 이 지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경제사령탑 이번 그 2기 경제팀에서는 이제 투탑 아니다 원탑이다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이분은 경제관료 출신이에요. 철저하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되실 분과 결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복무하셨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 경제관료로 계셨고 이번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이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한번 기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추하여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케이스로 이제 나와요. 반면에 이제 정책실장을 맡은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에요. 사회 분야를 맡고 있다가 이제 정책실로 옮기면서 경제정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게 된 청와대가 지금 3실 체제예요. 지난 정부까지 이게 4실이었는데 경호처가 경호실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경호실장을 맡았죠. 근데 지금은 경호처로 격화돼 있기 때문에 3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래서 그 중에 한 축이니까 중요한데 이 국내 이제 경제 정책을 다 포괄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김수현 이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통이 아니에요. 국민경제 전문가라고 한때 불리긴 했었으나 사실은 이제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분의 이 학력, 이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이 도시계획 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가까워요. 도시 환경에. 그리고 또 이 학부 석사는 다 공대 출신이에요. 도시공학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분이 국토교통 쪽에는 부동산 쪽엔 전문가실 수 있는데 금리, 환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쪽에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원탑이다. 그래서 원탑이다. 그래서 원탑이 그래서 아니에요. 뭐 김수현 그 정책실장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율하는 역할, 조율자의 역할 하겠다. 사령탑은 원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남기 이 신임 내정자에 대한 품평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걸려요. 이분은 아주 원만한 분이다. 그건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을 수도 있다. 공무원이군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특이하게 영혼이 조금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분의 또 인생사에 그런 이제 아마 동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비하면 영혼이 조금 더 없을 것도 같습니다. 방금 저 김동연 부총리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이 풀 숙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요 우리 이제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보수 세력이 이제 김동연 부총리를 러브콜 할 것이다.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제가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냥 세력이시니까요. 네, 바른미래당은 중도, 네네. 중도 세력이죠. 중도도 맞지 않아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 그렇죠, 그렇죠. 잘 네, 맞죠. 네, 네. 바른미래당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칼라가 어쩌면. 네 말이죠. 저는 바른미래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보수당이든 김동연 부총리 영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데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김동연 부총리는 되게 평이 좋은 분이에요. 여당에서 임명이 됐지만 야당으로부터도 되게 지지를 받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드문 그런 인재 케이스인데 변양균 저 예.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정책실장이죠. 그분도 사실은 상당한 여야를 넘는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분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좀 인재들이 좀 비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권에 와서 소모되고 쓰다가 버리는 그런 카드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그 장희영 교수가 예전에 그 장진영 변호사가 정치에 처음에 입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할 때 그 느낌, 생각이 나요. 그 느낌하고 바로 비슷한, 받아치시는데요.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관료들이고 네. 관료들의 특징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정치 이런데 좀 잘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관료는 아니거든요. 저는 잡초처럼 포장 잘한다. 어렵지만 네, 뚫고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비슷한 의견들이 오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연 전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해야겠죠. 아직 그분이 이임은 안 했지만 그 사실상 여야의 지지를 받았던 건 사실 이번에 그 투탑이 내려오게 된 것과도 많이 연관이 있어요. 뭐냐하면 김앤장이 계속 불협화음을 낸다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이유 자체가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나 청와대 쪽의 어떤 이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좀 이견을 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이게 결국 고용 악화를 불러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당시에 반발하던 야당과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여야가 다 좋게 평가한다라기보다는 당시 야당들은 그것 봐라. 너희 팀에 있는 경제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돼 있었고 경제 전문가 분야에서 보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실제로 실물 경제를 좀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하성 교수도 그러니까 정책실장도 뭐 물론 이론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분은 상대적으로 소액주주 운동 이런 거 주도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실제 내가 소액주주라기보다는 소액주 운동을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안철수 열풍이 일었을 때 안철수 씨가 실제로 서민들의 삶을 산 건 아니었었습니다만 다르죠. 네, 분명히 다르죠. 약간 그런 것처럼 장하성 정책실장은 약간 이론가적인 면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좀 실물가 같은 면 이런 면에 사실 조금 사람들의 신뢰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둘이 잘 버무려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했는데 버무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서 안 버무려졌을까요? 왜? 맞아요. 지금 왜 안 버무려졌을까? 약간 여당에 대한 비난인데 그 말은 뭐냐면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솔직히 장하성 정책실장 쪽 의견을 계속 같이 고수해 왔어요. 말하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보수 언론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봄부터 계속 둘의 불협화음 원탑이 아니라 투탑이다. 뭐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를 능가한다. 막 이런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함께 짚고 싶지만 핵심으로 가자면 이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물론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실장만 일단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응이나 이게
바뀌었어? 환영해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둘이 불협화음이 있을 땐 그래도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잘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정반합해서. 그런데 둘을 다 내보내고 새로 들인 사람들이 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둘을 내보내고 둘을 들여온 것 같지만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고 그냥 하나를 남긴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존 경제 정책, 경제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 교체함으로써 뭔가 분위기의 쇄신이나 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대로 더 가보겠다라는 거네라는 일단 불평의 목소리가 함께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놓이긴 했습니다. 우리 강민 팀장님, 네 이번 그 교체된 두 사람에 대한 정치 의견. 쪽이나 이런 쪽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식의 시각은 잘 모르겠고요. 주식시장하고 이제 투자라는 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친화적이거나 시장을 이렇게 좀 생리를 아시는 장희영 분이다. 교수 말씀하시는 아니요. 장하성 적자시죠. 저도 제 얘기 하려죠. 그렇지 않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이 방에만 장 씨가 두 분이시니까 네. 정확하게 플레임으로 할 걸 그랬죠. 장현정. 김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시장의 생리나 시장을 좀 이해하는 분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상 시장 얘기할 때는 시장은 좀 복잡게고 팩트의 반영보다는 인식의 반영이고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는 것이 중요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단적인 예로만 얘기해도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 정부가 그렇게 잡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내리려고 해도 그때그때 드러머지면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냥 정부의 뉘앙스가 조금 더 가속화를 붙여주느냐 아니면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지 시장은 시장대로 계속 굴러가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입안자들 또는 이 담당자들이 직접 한 목소리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뉘앙스를 시장에 계속 풍겨주면서 자신감을 갖춰줘야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계속 엇박을 내면서 이쪽에서 딴소리 저쪽에서 딴소리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여버리면 이러면 시장은 크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체된 거 같은 경우도 주시장 같은 경우 크게 반응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걸 봤었고 전혀 없었죠. 시장 자체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네, 시장 자체는 그건 좀 외부적인 시장 자체는 이번 그렇게만 교체에 볼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거나 크게 실망하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바꿔나보다 하는 맞아요. 정도로 예. 만다. 담담하게 이렇게 볼수 보고 있습니다. 있다. 예.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교체가 일어나면 좀 뭐 크게 좀 오른다거나 이게 정상적인 인식의 반영이 반응이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 탑이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 시장은. 자체는 크게 예. 바뀐 게 없다라고. 근데 이제 그 김현장, 김동연하고 장하성. 장하성. 순서는 김현장으로 불렸지만 사실은 장현김이었죠. 네.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가 경제사령탑이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시장에서는 믿지 않았죠. 네. 받아들이지 않았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비서정부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장관들, 행정부 장관들은 어디 간지 안 보이고 부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총리 할 일을 비서실장이 막 하고 경제부총리 할 일을 정책실장이 막 나와서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주도를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장하성 실장 주도로 했었다. 경제사령탑은 장하성 이렇게 이제 시장을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누가 그러면 경제사령탑이냐. 아까 뭐 김수현 실장은 원탑이다. 홍남기 부총리 원탑 체제로 맞아요. 간다. 자기는 뭐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뒷받침만 하지만 하겠다. 네. 그 믿어요? 그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김수현 실장은 그 전에 사회 수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죠. 주도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무총리가 추천했어요. 김수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힘이 실릴지 이거는 태생이나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봐도 당연히 김수현 실장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원탑 체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오히려 김수현 실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 교수님하고 최 평론가님. 네. 말씀을 평상시처럼 저는- 편하게 못 하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이. 예, 말씀하세요. 저희는 착한 아니, 아니요. 팟캐스트니까요. 그거 좀 염두에 둬주시고. 네. 자, 우리 두 분. 답답합니다. 예. 앞서서 우리 네. 일부에서 소득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할 때 최영일 네. 평론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하나 1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사람이 누가 더 원탑이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큰 의미 없다. 큰 의미를 굳이 두자면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펼치려는 이 정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김동연 부총리처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네. 확실하게 이 정책을 끌고 갈 사람들을 뽑았구나. 이 말은 조금 더 가속화시켜 보겠다라는 의지. 전 이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네, 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로 잠시만 다시 돌아오자면 네. 이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처음에 내세운 이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의 이 정책이 상당히 맞습니다라고 지지한 학자들이나 뭐 단체들도 그렇고 전제를 달았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다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돈 많은 재벌들이 위에서 뿌리는 거는 금방이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불 달궈져가지고 밥이 되어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사회 안정망을 먼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정책을 하기에는 한 정권 5년 다 써도 사회 안정망 하나 만들기 어려워요. 가불관계 이루고 잡는 거 사실 5년에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문제나 이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테두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생계를 꾸리고 살고 있어요. 네. 그걸 다 뽑아내고 아예 중국처럼 맨 땅에 건물 지어올라 도시 하나 만드는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만 이미 신용카드 쓰고 현금 쓰고 뭐 인터넷 이렇게 다 경제 체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야 너희들 지불 수단을 이걸로 바꿔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화폐계가 어려운 거랑 똑같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어떻고 이것보다 일단은 불협화음은 없어졌겠구나. 그럼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잘 가려면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면 어떤 보완책을 내세울 것인지 이 말은 사실 지금 현 정부의 대변인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두 사람이 각각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 자체를 옳다 그르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갈지, 관리해 나갈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도 이왕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바로 저 2부의 주제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자,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얘기하면 이거를 어느 이 시간에 과목부터 할 수 하실래요? 있을까? 빨리 한 과목부터 하세요. 저는 그게 그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 맞아요. 이미 결론을 냈잖아요. 그죠? 경제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우리가 뭐 주문을 한들 무슨 의미가 근데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조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신임 경제 사령탑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최저임금, 저는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입장이 됐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와 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위죠. 그런데 자영업자는요, 우리 사회에서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극빈층이 돼요. 갈 곳이 없죠. 네. 사회 안전망이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자영업자들 그래서 위태롭게 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 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뭐 양극화니 사회적인 불안정이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돼 있는 취약한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아주 위협을 받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데 말이죠.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를 놓고 실험할 해도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실험이 잘못됐다가는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위태롭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 경제팀들이 직시하는 거,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요. 근데 최저임금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 전에 할 때도 이 네.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고 그때도 장진영 변호사님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었어요. 다만 지금 이 얼마큼 올리는 속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올리자고 한 사람들은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이만큼 올리는 이유가. 그들이 내세우는 거는 공약이었으니까 이런 말은 아니고 이 정도 올려도 뭐 경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올려고 조금 올렸다고 했을 때 역시 피해를 보는 극빈층들도 있잖아요. 저희 근데요. 그 부분 그 최저임금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정말로 영세한 맞아요. 사업자, 뭐 자영업자 밑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이러지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영세하거나 비숙련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전체에서 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더러 대상자 수가 아주 많은 층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하다못해 중소기업 근로자만 하더라도 월 200 받으면 최저임금 이상은 받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고려해봤을 때는 이거는 뭐 버크셔 서웨이 그 워렌 버핏 회장이 있는 그 주총에서 올해 주총에서 이제 나왔던 질의 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워렌 버핏이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시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흔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쏴주는 형태라든지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그거를 편법으로 갈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작용은 더 적을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견해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나가되 그에 대해서 아까 부작용 말씀하시고 뭐 자살자들 말씀하시고 하는 그 완충장치 그걸 뭐 세금으로 커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완충장치를 계산해서 그 한도 내에서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완급 조절은 하면서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나 미국의 이야기는 미국의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저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는 얘기였었어요. 지금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이 딱 저논리거든요. 최저임금 올린다고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극빈층이 수혜를 받느냐.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나 그 돈 받고 일 안 할래 했던 사람들도 요 정도 시급이면 나도 일할 수 있겠는데 라면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노동자가 그 시장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 그 일을 해야 되는 극빈층들은 정말 시급이 그거는 받아야 먹고 살 만한 극빈층들은 아예 그 일자리마저 못 간다. 그래서 이번 경제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부작용만 커졌다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제 말은 그렇게 따지면 최저임금 계속 안 올려야 돼요. 그냥 시간당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극빈층들에게는 그 돈이라도 필요하니까 그냥 그거 없애라고 해야 돼요. 최저임금의 취지는 사실은 부작용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면 야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 나빠할 게 아니라 그럼 그 부작용을 또 어떻게 잡을까? 이걸 노력하는 게 저는 정책에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 변호사님 아까 말 꺼내신 김에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 몇 프로가 인상됐죠? 10.9%인가요? 인상이 됐죠. 결정이 됐죠 지금. 16.4가 그 전에 됐고. 네, 저는 그 부분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지금 예상되는 그 인상 요번에 결정한 부터.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보류하겠다라고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저임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야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돼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저임금 좋죠. 근데 그걸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득 1부터 100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소득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중간 소득? 연봉 기준으로 2,500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중간 소득. 월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50%가 월 200만 원이야?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뭐 190만 원, 180만 원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수당 합치면 연봉 2천이 넘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사이에 갭이 너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도 그 인상폭만큼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상위 10% 소득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구조면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가 수년째 그대로 옆걸음을 개걸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만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최저임금 미달률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이 있지만 그거를 못 받는 근로자 수. 지금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쫓아간다는 거죠. 지급하는 사람들 여력이.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대상자들한테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범법자들만 있는.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중위소득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비율에 맞춰서 그 비율에 맞게 올라가는 또는 게 그렇죠. 가장 합리적이다. 또는 그걸 감안해서 예. 현재 가야 중위소득이 2,500인데 네. 그거에 가깝게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건 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상조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사실 최저임금만이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네. 다시 투탑에게 요청해야 할 원탑입니다. 시급한 원탑에게 원탑과 신임 경제팀 예, 예.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전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관련 모든 부처가 네. 똘똘 뭉쳐서 해결해 내야 되는 게 최저임금을 보류한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사상 초유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올려놓은 것을 내년에 적용하지 않고 보류한다. 그러면 완전히 제로로 동결할 거냐? 그럼 그 중간으로 보류하고 투 스텝으로 올릴 거. 이 문제도 또 복잡한 거예요. 새로 만드는 제로로 거랑 해야죠. 제로로. 그러니까 새로 왜냐하면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전에 16%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동결을 해도 나누면 이제 1년에 2년치가 8%씩 반영됐다고 네, 보고 8%씩 올리는 네. 꼴이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룰로 오르냐 간단합니다. 원래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적어도 10여 %씩 올라가야 되는데 한 자릿수는 조절을 할 뿐이에요. 위원회에서 노동 측, 기업 측, 정부 측 해서 합의를 볼 뿐이었는데 이 10점 몇으로 결정되고 나서 그래도 조금 오르는 기조를 완화시켰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금 폭을 줄였다. 그럼 9%로 하면은 야당들이 만족했겠냐고요. 그 답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네. 이 바른미래당은 상황에서 9%였어요. 국민의당은 네. 네, 연 9%.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얘기 다 듣고 대답하는 건 좀 익숙치 않으신가 봐요. 아니 아니에요. 그때 고치셔야 좋아요, 되는 좋아요. 성격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생각이 나요.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네. 껴드는 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정리를 끼어들면 되는구나. 정리를 할게요. 네. 왜 경제팀에 최저임금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요. 소득주도 얘기만 해요.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무디스, S&P, 음흠. 또 이제 저 IMF, 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우리 정부, 한국은행, 또 이제 기업계 경제연구소들 네. 다 이 3.0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2.3까지 갔습니다. 무디스가. 이것도 또 시장 충격인데 예측만 가지고도. 그럼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팀이라면. 그렇죠. 지금 경제 우리 저성장으로 접어들었으니까 임금 허리띠 쫄라매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2.3을 2.5로 높이고 2.7로 높이고 3.0으로 높이자는 게 혁신성장이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대통령부터 주무부처 장관 모든 또 재계 석학들이 다 얘기하는데 자,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돈 벌 수 있는 구멍이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돼 있을 때 청와대에서 본인은 탄핵이 이제 풀릴 걸로 생각하고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 시장에 어디 있어요?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 말고 지금 자율주행차가 됩니까? 드론으로 돈 법니까? 방송은 좀 찍고 그림들은 예쁘게 나오는데 장난감으로 많이 쓰고 김건모 씨도 쓰는데 드론으로 돈 버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김건모. 오직 김건모.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혁신 성장을 왜 안 내요 정부에서? 이게 정부에서 못 내요. 관료들이 못 내. 뭔지를 몰라. 그럼 산관학 협력 체계를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 학자들 데려다가 기업들 불러놓고 관료가 어떻게 해야 좀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겠습니까? 대통령은 새로운 먹거리 계속 얘기해요. 그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쪽이 기업도 안 움직여, 학계도 안 움직여, 관료들도 안 움직여. 근데 이제 창업지원금은 예산에 반영돼 있으니까 풀어요. 어딘가로. 예를 들면 뭐 위디스크 이런 데서 저희가 R&D를 새로 하겠습니다. 받아가서 대마초를 갖다 피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대박이다. 정말 해야죠. 돈을 뿌렸으면 혁신 경제에서 창출할 수 있는 옛날에 네네. 과거에 이 80년대 90년대만 해도 YS 정부 때 13대 과제 이런 거 뽑아가지고 하나씩 직접 챙겼어요.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도 IMF가 왔어요. IMF가 온 이유는 기술은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인건비로 버텼는데 인건비는 이제 후발국에 또 우리가 뺏기고 그래서 그게 양쪽의 압력으로 깨진 호두가 돼버렸다. 넛크래커 현상으로 IMF를 맞았다. 이게 당시 부즈엘런 앤 해밀턴 컨설팅 보고서에 나온 얘기고 대부분 동의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극복됐냐 하면 테크놀로지는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인건비는 중국에 뒤지고
그럼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좀 결론 좀 근데 내주시고요. 아무튼 껴드는 것도 포기.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저희 뭐, 주제는 혁신성장입니다. 근데 참 예. 그 맨발로 최저임금 아닙니다. 잘하시네요. 맨발 저기 제이 맨발 좀 전에 방송하는데도 맨발로 하셨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신뢰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평가 기관들의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네네. 지표를 높여달라.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 신뢰 있는 경제평가 기관들을 신뢰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까 패키지로 말한 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정 경제는 김상조 위원장 이름은 우리 많이 들었죠. 처음부터. 위원장. 그때도 막 나설 때 뭐라고 또 공격이 있었습니까? 적폐청산만 하다가 끝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지금 양준호 회장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 꼼꼼히 관리하고 속간 내는 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따로 가고 뭐 국가경제정책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도 지금 우리는 따라갈까 말까거든요. 5년에 뭘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사실 상당히 급한 상황이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앞에서 현 정부 정책을 좀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마치 소득주도 대변인인 줄 알았어. 성장을 굉장히 나는 만족하느냐라고 네. 오해할까 봐 사실은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에는 저도 이쪽이에요. 낙수효과보다는 저도 분수효과를 찬성하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 정부가 사실 다소 어떤 정책을 펴건 간에 조금 예를 들어 현실적이라면 요 정도면 될 거를 이만큼 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나마도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건 그렇게라도 해야 타협이 돼서 이만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일까? 혹은 어차피 안 될 거 5년 안에 원래대로 스텝 밟아가서만 아무것도 못할 거 알기 때문에 과장되게 밟아서 상징성이라도 부여하는 게 아닐까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년, 2년이 지나면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이 전략 자체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어허. 들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소득주도 성장 얘기 끝나면 혁신 성장으로 오자면 차기 우리나라 이 경제를 이끌어갈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는 있잖아요. 과연 뭘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 네. 뭐 최영일 평론가님도 자주 그런 데 나타나시는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 산업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규제 이야기를 천편일률적으로 합니다. 그 과거에 규제 푼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산업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고 네. 그 규제가 정부의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 기업들의 선제적인 견제 이런 것들 일종의 어마어마한 규제가 될 수 있죠. 작은 기업들에게는 그 대기업들의 견제를 막아줄 정부의 안전정책이 역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제가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싶다라면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직접적으로 하나 건너서 뭐 보고서를 보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을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 공정 경제도 삼박자가 패키지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왜 안 나와요? 이 문제가 진짜 뭔지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뉴스에 어떻게 언론에 평가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좀 들여다 볼 때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민 팀장께 이거 뭐 좀 예.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 2기 경제 네. 체제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혹시 수혜가 예상되는 주식 종목은 없습니까? 종목. 네, 정말 뜬금없는 마무리를 굉장히 우리 강민 심적인 팀장이. 질문이 맨 다른 마지막에 생각을 막 이렇게 어떻게 네. 얘기해야지 정리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생뚱맞은 게 거의 지금 치고 비슷한 들어오시니까.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예. 같아서 좀 특이한 얘기로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소득주도 얘기하면은 네. 나올 수 있는 거는 양쪽으로 갈리게 되거든요, 소비가. 그래서 네.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더 명품, 고급화 아하.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밑에서 소득이 올라온 사람들은 생필품, 간단한 소비들. 지금 그런 그 쪽으로 얘기는 지금 소득주도 예, 그렇게 몰리게 성장을 되면 추진되면 수혜, 예,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아니요. 아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네. 되면 예, 예. 유통이네 유통. 유통 쪽이랑 이쪽의 업종이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아, 생긴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백화점, 얘기해서 마트. 네네. 소비도 이제 어쨌든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 그런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이 될 수 종목들 있다. 그런데 네. 정말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거 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면 안 되죠. 오늘 뭐 하여튼 1, 2부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예, 뭐 부와 상관없이 할 얘기들은 군데군데 이렇게 저희가 녹여낸 것 같거든요. 종목 추천으로 보면 네. 주류에 투자하셔야 돼요. 불경기에는 이번에 나온 게 흡연율은 역대 최저치가 됐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해 폭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불경기에 술을 많이 먹는다고요. 네.
그럼 소주. 맥주 회사, 소주 회사. 맥주 소주.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네. 죄송합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감과 요 마무리 멘트까지 이렇게 좀. 또 나오죠 뭐. 뭐 여성 시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넌 이름이 뭐니? 재밌게 했고요. 네. 이제 우리 경제팀이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잘 말씀하셨어요. 경제 성장률 많이 높여서 내수도 수출도 잘 쌩쌩 돌아가게 하면 최저임금 뭐 10% 20% 다 올려줘도 괜찮죠. 10,000원 줘도 근데 이제 되죠. 그렇게 좀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진짜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우버 같은 서비스도 우리나라는 참 어렵고 그런 이제 기득권층들과의 싸움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기 있게 그런 것들을 뚝심 있게 야당만 때려잡고 그러지 말고 좀 노조하고도 각도 좀 딱 세워서 마크롱처럼 그런 개혁도 해내고. 홍영표 원내대표 각세운 것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노총 홍영표 원내대표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운터펀치 함께 하신 소감은? 네. 매우 좋죠. 뭐 아주 훌륭한 팀이네요. 최고의 팀과 함께해서. 아니 정말 그렇게 영혼 없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실 거예요? 알았어요. 아니 고정 아니, 진짜로. 욕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고정 욕심. 그 느낌인 뭐 거. 그렇게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저 최영일 우리 형님, 네. 우리 장희영 제 아우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MC도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고 여성 시대에 제가 나갈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나마 아니 저는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우리 강민 카운터펀치든,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여성 시대든 아, 깔끔하죠. 아니면 저 꿀잼 퀴즈방 어떠세요? 좋습니다. KBS 퀴즈. 양소영을 내가 밀어내고 어. 네. 아, 무슨 누가 얘기를 더 순위예요? 그건 여성 시대고요. 예. 양소영 씨하고 누가 더 손위예요? 아마 동갑이실 거예요. 동갑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친구예요, 친구.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